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오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 늘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리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 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안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아는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안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이런 걸. 감사합니다. 8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 나눠보아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 썰어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 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 한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 평소 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만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견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그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양반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멍은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토닥거려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미숙 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절 쳐다본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른 저희는 누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상 선하고 푸근한 아저씨 같던 모습은 없었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만 있었어요. 반전 매력에
아저씨에게 저는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진심으로 미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의 바깥 양반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 의견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 저를 만났고 저와 결혼하고 나선 일을 그만두고 애를 낳았어요. 아내는 뭐라도 해야겠다면서 비서일을 알아보더니 지금까지도 비서일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지만 비서일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는 제가 아이를 보다 오후에는 아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제가 밤에 들어가면 아내와 바톤 터치를 해서 제가 애를 재우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저와 아내랑 붙어있는 시간도 많아서 그런지 가족 관계도 좋고 저희 말도 곧 잘 따라요.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유대감도 형성되고 한데서 최대한 저희랑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배워보고 싶다며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다른 집을 하면 보통 남편이 주식을 하잖아요. 저희 집은 아내가 주식을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주식을 하다 크게 잃어서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작도 안 하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주식은 위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내는 조금씩 용돈벌이만 하는 거라며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옆에서 하는 걸 직접 보니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 그냥 놔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혼자 끙끙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외식을 하자면서 자기가 사겠대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주식을 했는데 자기가 샀던 게 갑자기 올라서 꽁돈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한우를 먹었습니다. 전 그냥 아내가 벌었고 꽁돈이니 저는 좋다고 먹었죠. 그 뒤로도 가끔 아내가 먹을 거나 가전제품들을 사올 때도 있었는데 옆에서 보다 보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혹하는 마음에 아내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버냐고 했더니 그냥 주식 분석을 해서 돈을 넣고 기다린대요.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 되겠다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험 삼아 내 용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 그걸로 내 주식도 대신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알겠다네요. 제 용돈은 딱히 쓸 데도 없어서 절반 정도 아내한테 주고 어느새 기억에서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저보고 사고 싶은 게 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때 PC방 의자가 사고 싶어서 그걸 사고 싶다고 했더니 좀 더 비싼 걸 말해도 된대요. 제가 또 돈이 어딨냐고 그런 비싼 걸 사냐고 묻다가 제가 맡긴 주식 생각이 나서 설마 내 용돈 넣은 걸로 돈을 불렸냐고 하니 맞대요. 제 용돈으로 산 주식이 떠올라서 3배가 넘는 금액이 되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그게 사실이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라면서 자기가 감이 좋아서 사실 아내 돈도 좀 많이 넣었는데 그렇게 수익이 났다네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감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아내가 TV 뉴스를 보다가 저 사람 사고 한번 치겠다, 아님 저 회사 크게 되겠다 하면서 한마디씩 했었는데 그 말이 종종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땐 좀 신기하다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아내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하는 일엔 딱히 혼수를 두거나 그렇게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주식을 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제쳐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밥도 꼬박꼬박 챙기고 애도 잘 돌봤거든요. 저는 재테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아내 내조하는 게 재테크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친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사는지 자기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 말 믿고 종목을 추천해줬다가 그 종목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 돈도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조르길래 한 번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저녁 만들 때 아내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한 듯 하더니 수첩에 몇 개 적어놨는데 종목이 많아서 찾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가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추천을 해주는데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느끼기에 정확한 촉이 안 와서 돈을 많이 넣지 말래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종목을 추천해줬어요. 친구들이 그 종목에 돈을 같이 넣어보자길래 전 아내한테 돈을 다 맡긴다고 저는 주식을 직접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꽝손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가 제 용돈을 올려주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까지 올려주냐고 물었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이 컸어요.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언제 또 이렇게 돈을 불렸냐고 이렇게까지 줄 여유가 되냐고 했죠. 아내는 자기가 주식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막 웃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벌릴 정도면 얼마나 큰 돈을 넣고 있는지 예상이 안 갔어요. 그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 돈이 맞긴 한 건가 싶은 느낌이요. 그래도 일단 돈 많은 건 좋으니 좋다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저는 용돈이 많아지니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다 사고 딸아이 옷과 장난감과 먹을 것도 다 사줬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싶어 애를 데리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주말에 야근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하는 비서일은 평일에만 하는 터라 주말에 야근은 처음이라서 좀 의아했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공원에 피크닉 갔다 왔어요.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 아내와 같이 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 셋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 좀 가지려고 가게도 주말엔 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애가 더 크면 나중에 공부한다고 놀러 가지도 않을 테고 그럼 지금밖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제 생각을 말해줬더니 그러고 싶긴 한데 앞으로 자기는 주말마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을 평일로 바꿔서 하면 안 되겠냐니까 그게 또 안 된대요. 자기도 애랑 저랑 놀러 가고 싶은데 비서일이 갈수록 많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돈도 더 받는다고 좋아하더군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내와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제 아내는 점점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그 정도 판단도 못할까봐 하며 냅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야근 때문에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집을 나간 뒤 다음날 저녁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애를 돌봤죠. 근데 다음날 또 야근이라 밤새고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네요.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냐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힘들진 않다고 딸아이 밥 좀 잘 챙겨주라고만 하고 쌩 나가버리더라고요. 밥 챙기고 집안일하는 건 어찌어찌 하겠다만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괜히 무리하다 몸 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상태를 지켜보다가 날 잡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녁을 오랜만에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테이블 위 아내 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황급히 받고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하면서 끊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상사인데 일 때문에 이 시간에까지 전화하는 매너 없는 사람이라면서 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 올 때 이름을 봤거든요. 이름은 정확히 안 보였는데 끝에 오빠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았는데 저는 회사 상사를 오빠라는 호칭을 붙이나 싶었는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면서 욕하는 걸 보고 그냥 아내 화만 돋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부터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후부터 가방이나 지갑들을 전부 명품으로 사 모으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아는 몇몇 브랜드들 거를 사오더니 나중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을 사요. 제가 이런 건 얼마나 하냐고 옆에서 보다가 물어보면 얼마 안 한다더라고요. 전 명품 쪽은 잘 모르니 아내가 스트레스를 저렇게 푸나보다 하고 별말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다 아내가 번 돈으로 명품을 사는 거니까요. 그러다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아내가 또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바로 자길래 아내 옷이라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주려고 하는데 아내 주머니에서 뭔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콘돔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아내 주머니에 있는지 좀 당황스러워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아내에게 콘돔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는 확 뺐더니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자기는 안 쓴다고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래요. 필요도 없는 거 왜 받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애를 더 이상 가질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저랑 써도 되겠다 싶어서 받은 거래요. 저랑 둘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긴 하거든요. 저와 아내는 딱히 둘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서 당분간은 애 갖지 말자고 예전에 말하긴 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저도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다시 자게 놔뒀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이 없었어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받아온 것도 이상하고 요즘에 야근이 잦은 것도 이상하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야근하는 날 저는 몰래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재워놓고 아내가 나가고 10분쯤 있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옛날에 한번 회사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대충 어딘지 알거든요. 택시를 타고 회사 건물 앞으로 가니 안에 차가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간 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택시를 내리지 않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괜히 의심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내는 다음날 오전에 집에 돌아왔고 아내가 자는 동안 저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녁밥을 먹는데 아내 폰으로 그 오빠라는 사람이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내는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계속 와요. 아내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가더니 전화를 조용히 받는데 무슨 소린지 궁금해서 방문 앞에 가서 들어보니 오늘 일을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얘기를 그렇게 신경질 내면서까지 상사에게 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안 좋은 예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내한테 바로 물어볼까 하다가 아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뭐라 말하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야근한다던 아내를 따라가서 회사 안까지 들어가 보고 오려고 아내 줄 간식도 사서 가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또 야근을 한다고 집을 나갔고 저는 간식과 음료를 몇 개 사서 바로 아내를 뒤따라 갔습니다. 아내는 회사로 올라갔고 저는 조금 있다 올라가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아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근데 그게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입고 온 옷이 아니었거든요. 짧은 치마에 힐을 신고 화장도 진해 보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가 싶어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회사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대고 그 여자가 어떤 상가로 들어가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을 쫓아가야겠다 싶어 바로 따라 올라갔어요. 무슨 바인지 룸 술집같이 생긴 데였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쫓고 있던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제 아내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짧은 치마에 누군지도 몰라볼 정도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서는 뒤에서 손을 잡으니 기분 나쁘게 뒤돌아보다가 저인 걸 알고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더라고요. 우리 둘 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저보고 여기 왜 있는 거냐고 중얼거리면서요. 제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아내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내 보고 여기 왜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잠깐 일 좀 부탁한다고 처음 온 건데 자기도 이런 일인 줄 몰랐대요. 누가 봐도 안 믿을 만한 뻔한 거짓말을 들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말라고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사람들이 나와서 보더군요. 저는 그런 시선도 상관없이 계속 아내에게 소리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봤더니 모르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 나이는 제 또래 같거나 아니 더 어려 보이더군요. 그 남자는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껄렁껄렁하게 말하길래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나 잘 보는 사람? 이러길래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내를 쳐다봤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네요. 이것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뭔데 니들이 내 아내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라며 아내를 자기 뒤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는데 이성을 잃으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올 것 같아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냐고. 우리 아내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제 아내의 손을 갑자기 덥석 잡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주먹을 쥐고 그 자식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같이 경찰서까지 갔어요. 저 살면서 경찰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 경찰이 저와 싸운 그 남자를 보고 요즘 잠잠하던데 왜 또 왔냐고 하네요.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서 아내한테 얘기를 듣겠다고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제가 울지 말라고 다그치고 빨리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말해주더라고요. 비서일을 하다가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 저녁에 부업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걸 알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겐 절대 들키지도 않는 일이라 그냥 밤에만 잠깐 나올 수 있으면 된다고 했대요. 그렇게 술집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싹싹하게 접대를 잘해서 그런지 바 사장한테 눈에 띄었나 봐요. 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아내 폰으로 전화가 왔던 그 상사 오빠라는 사람 같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덩치도 크고 배가 나온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데이트도 몇
몇 번 하고 잘 지내다 보니 돈도 많이 벌게 된 거였고요. 아내는 울면서 말하면서도 그 남자는 제 아내에게 휴지를 챙겨주고 그러는데 누가 남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 눈앞에 둘을 때려 패고 싶었지만 이때까지 거짓말을 해왔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그럼 이때까지 주식으로 벌었다던 돈도 주식으로 번 게 아니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 남자에게서 나온 돈으로 저는 좋다고 옷도 사고 밥 먹으며 살고 있었네요. 근데 옆에서 하는 경찰 말을 들어보니 이 남자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이번에도 그냥 좋게 좋게 합의해서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내놓고 돈으로 입 싹 다 댈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지도 않더군요. 경찰이 일단은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분과 상의 후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고 오라고 해서 아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그 술집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제 아내가 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딸아이가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는 애를 보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아무 죄 없는 우리 딸아이가 불쌍해서인지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제가 안아서 아이를 달래주는 동안 아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애를 달래서 다시 방에 재우고 아내와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사실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내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랑 이혼할 건지 어떡할 건지요. 저는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서웠어요. 아내가 그 술집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한 번은 봐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딸 아이를 제가 데리고 키우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그 술집일을 계속 할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 대신 앞으로 매달 아이 양육비는 자기가 모자라지 않게 챙겨주겠대요. 전 아내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돈 맛을 알아버린 것 같다고 이전 생활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방법이 저와 아이를 위하는 방법인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아내가 밖으로 놔둘 때까지 몰랐을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가정을 등진 아내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정말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이렇게 돈에 미쳐서 가정까지 버리는 걸 보니 남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내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에게 위자료도 다 받아내고 받을 돈은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딸아이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낯선 모습으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와 솔직히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양육비는 다 되겠다고 하니 그냥 만나기는 해주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에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려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 말을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끄러운 일 때문에 이혼했다는 걸 전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애는 제가 키우다가 가게 일이 바쁘면 저희 부모님에게 잠시 맡기던지 하려고요. 엄마 없이도 딸아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제 남은 건 예쁜 우리 딸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딸이 엄마 없는 아픔 못 느끼고 잘 자랐으면 합니다. 딸아이와 한번 잘 살아볼게요.